또 이제 중요한 연구 중 하나가 뭐냐면은 남극 내륙에 진출하는 연구를 이제 확장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처음 지은 기지가 세종기지입니다. 세종기지는 이제 킹조지 섬이라는 곳에 만들어졌는데요. 여기는 사실은 겨울이 되기 전에 여름일 때는 영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의 사진들을 만약 찾아보시게 된다면은 얼음이 전혀 없는 여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극이라고 생각하면 다 얼음만 덮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흙이 굉장히 잘 보이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보고 기지를 지어서 내륙에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장보고 기지는 훨씬 더 남극 내륙에 존재해 있는데 연구하는 분야가 많이 다릅니다. 한 가지 예로 세종 기지에서는 황제 펭귄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 기지에 살고 있는 펭귄들은 다른 개체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남극 대륙에 살고 있는 펭귄들 중에서 얼음 위에 살고 있는 펭귄은 황제 펭귄이라서요. 장보 기지 주변에서 황제 펭귄을 관측해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보 기지 또한 해안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우리나라의 연구는 더 내륙으로 남극 전 방향으로 나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빙하를 시추했을 때 더 깊은 곳에 있는 빙하를 시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 않은 지역에 가야 데이터가 복원되어 이제 오염되지 않는 데이터, 즉 이제 순수한 데이터를 더 쉽게 획득하고 연구를 더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실 위험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남극은 아시다시피 크레바스도 존재하고요. 인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식료품을 산다든가 기름을 구한다든가 주유소도 없고 편의점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갈 때 모든 걸 다 이고 지고 싸우고 가야 됩니다. 그럼 내가 1000km를 이동하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식량을 들고 가고 얼마만큼의 연료를 들고 갈지에 대한 정확한 계산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이제 향후에 코리안 루트라고 하는 3000km를 남극 내륙, 남극 전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에 유망한 연구 분야를 이제 선점하려고 노력하는데요. 특히 얼음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특이성을 규명해서 극지 환경을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전 세계 90%의 얼음이 남극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남극에서의 얼음을 연구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편리하고 편한 방법일 수 있겠죠. 원재료가 거기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구해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지 생명과학의 실용화와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극 생명체는 굉장히 특이한 생명체 많거든요. 특히 얼음에서 영하에서 견딜 수 있는 생명체들이 많습니다. 그 생명체 DNA를 추출해서 이제 벼에다 또는 농식물에다가 이제 넣어서 그 냉해에 강한 식물을 만든다든지 또는 혈액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혈액이 우리가 만약에 얼릴 수만 있다면 실제로 혈액을 얼렸을 경우에는 적혈구가 이제 손상이 돼서 혈액으로서 쓸 수 없기 때문에 혈액을 지금은 냉동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혈액을 냉동할 수 있다면은 이제 수혈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환자들이 거의 없겠죠. 혈액을 지속적으로 보관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극에 있는 생명체들, 얼음에서 이제 혈액이 과연 손상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을 연구해서 이것을 활용하고자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남극의 생물들을 연구해서 신약에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극지 생명공학들을 통해서 이미 신약의 3건, 산업용 저온 효소 3건, 혈액 줄기세포 냉동 보존제 2건들의 기술들을 이제 기업들에게 이전을 해서 기업들이 이제 이 기술을 기반으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금 극지연구소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들은 이제 남극의 연구의 국제적 흐름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상세한 부분들을 간추려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극지 연구는 지금 국제 협력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극지 연구는 기존에는 화폐와 같은 일종의 수단으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화폐 수단으로서 사용되어 왔다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런 화폐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 협력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세금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럼 이 연구의 성과가 만약 나왔는데 이 성과를 다른 나라 공유한다. 이건 솔직히 좀 이해하기 힘들겠죠. 만약 공유를 해서 다른 나라가 이 공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억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투자해서 이렇게 연구한 결과로 다른 나라가 돈을 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남극 연구는 내가 연구했으니까 내 거, 내가 연구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런 걸 주장할 수 있어 라는 식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이 쓰여왔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기후에 대한 예측, 날씨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남극 연구를 더욱더 해야 되고 그 중요성이 커짐으로써 협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극지 연구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 10개 국가, 20개 국가가 협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걸 제공하고 다른 나라 국가들이 잘하는 거, 다른 나라 국가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 실질적으로 남극이나 극지를 연구를 하고 그 방향성에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이 극지 방문을 하고 극지 연구에 대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지연구소는 오랫동안 다산 주니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고등학생을 북극으로 보내줬고요. 최근 부산시에서 남극 체험 탐험대라는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을 남극에 직접 가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극지 연구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져 가고 있고 극지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극지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기계가 좋고 인프라가 좋아도 결국은 연구자가 없으면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책들이 연구자들을 양성하고 향후에 어떠한 연구들을 필요하다를 다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나는 무엇을 하고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 극지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극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매우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서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많은 용어 부분이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